YTN 라디오 이동희 뉴스 정면승부 2부 시작합니다. 매주 목요일 2부는 정치권을 뜨겁게 달군 이슈들 더 치열하고 더 과감하게 분석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쇼미더 정치 조상호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국민의힘 이준석 전 최고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각 시사방송 종편과 우리 YTN TV도 하루 종일 신현수 얘기를 하던데, 신현수 민정수석 이야기가 제일 핫한 것 같네요. 신현수 민정수석이 사의를 표명했다 사실 알려지면 정치권이 뜨겁습니다. 근데 각종 보도를 보면 이렇게 됐다 사실이다는 없어요. 다 추측성이죠. 왜 사표를 냈을까? 뭐 때문에 사표를 냈을 것이다. 아니다, 반대다. 뭐 이렇게 다 추측성으로, 평론가들도 나와서 다 추측성으로 얘기하는데 좀 답답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일단 조상호 변호사는 이번에 이 건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인사 패싱이다 아니다 말이 많던데. 예, 일단은 그 청와대가 아주 이례적으로 인사와 관련해 가지고 청와대 고위 관계자들이 이제 기자들과 티타임을 하면서 이른바 백브리핑이라고 하죠. 그걸 가졌어요. 그래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박범계 장관과 그다음에 신현수 수석 사이에 그 인사와 관련한 이견이 있었고, 그 이견이 이게 노출되는 과정에서 신현수 수석이 사의를 두 차례에 걸쳐 표한 것으로 안다, 이렇게 정리를 해줬고요. 근데 그 내부에서의 그 민정수석실 내부에서는 전혀 갈등이 없다. 왜냐하면 그 민정수석실 내부에 그 뭐 이광철 민정비서관과 신현수 수석 사이에 무슨 갈등이 있는 것처럼 언론 보도들이 막 나오곤 했는데, 실제로 그게 좀 저도 좀 갸우뚱하게 되는 게, 뭐 지금 그 논지는 기본적으로 뭐 이광철 민정비서관이 과거 조국 전 장관과 굉장히 가까웠기 때문에 그 이번 그 검찰 인사와 관련해서 깊게 개입했을 것이고, 그래서 결국에는 그 윤 총장의 어떤 의견을 묵살하는 데 큰 역할을 했을 것이다라는 거의 전제에서 출발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조국 전 장관과도 가깝지만 이광철 민정비서관은 신현수 수석하고도 굉장히 가깝습니다. 그리고 캠프에서 오랫동안 그 상하급자로서 지금과 같은 위치와 관계에서 서로 이렇게 일을 맞춰와봤기 때문에 이 신현수 수석 처음에 인사가 났을 때도 둘 사이에 어떤 협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호흡이 잘 맞는다. 그렇게 스스로 얘기를 밝혔기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그 이번에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말하는 것처럼 사실이 아닌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단지 지금 박범계 장관과 신현수 수석 사이에서 이번에 그 검사장 인사건과 관련해서 좀 이견이 있었던 거는 또한 맞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조상호 대변인은 어떻게 봐요? 박범계 장관이 신현수 수석을 패싱하고 대통령한테 알렸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된 건지, 아니면 신현수 수석을 사실 임명할 때는 청와대가 이제는 검찰 쪽과 조금 각을 세우지 말자. 그래서 검찰총장하고도 친분이 깊은 신현수 수석을 임명해서 좀 조율을 하라 그랬는데, 검찰총장이 이거에 뭐 반기를 들었다 그럴까요? 그러다 보니까 신현수가 할 일이 없어졌다. 그게 반대로 이런 얘기도 있단 말이죠. 어느 쪽이 맞다고 봐요? 제가 지금 그 청와대 고위 관계자 말로 지금 이렇게 나오는 자료, 이렇게 어떤 언론들 보도나 아니면 또 그 고위 관계자의 발언들, 구체적인 워딩들을 보면 신현수 수석과 박범계 장관 사이에 갈등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부분 관련해서 인사 패싱을 당한, 왜냐하면 비서라는 자리는 본인의 의지를 관철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뭔가 이렇게 조율을 하고 조언을 해드리는 자리인데, 자기 조언이 안 먹혔다고 해서 이거 사표를 그럴 뿐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아마도 어떤 과정에서 절차에서 자신이 완전히 배제됐다라는 서운함이 아마 이번에 그 사의로 반영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책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요, 이분이 어쨌든 검찰 생활도 오래 하셨고, 그리고 국정원 기조실장까지 이제 하시면서 사실 공직 생활 오래 하신 분이기 때문에 참모의 역할에 대해서 모르진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보통 우리가 이제 계선상에 있는 결정권자 같은 경우에는 뭐 상급자가 자신의 말을 뭐 듣지 않는다 하더라도 본인이 할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통령 수석비서관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이 본인의 뜻을 뭐 청취하지 않는 듣지 않는 순간 할 일이 없어져 버립니다. 왜냐하면 비서하고 보좌하는 조직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봐야 될 것이, 신현수 수석이라는 분이 한 예를 들어 10가지 정도 이제 국정에 대해서 조언을 했을 때 한두 가지라도 받아들여졌으면 이 정도 소외감을 느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 뭐 두서없이 언론에 나오고 있는 것들만 본다 하더라도 국정원 건에 대한 어떤 지적이라든지 특별감찰관을
주는 게 어떻겠냐는 이런 제안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가 지금까지 신현 수석의 뜻대로 관철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패싱 이전에 애초에 신현 수석의 역할이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고 그렇게 되면 당연히 물러날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이다. 그리고 아까 진행자께서 지금 뭐 본인이 아무 말도 안 하기 때문에 좀 이제 답답한 상황이라는 식의 표현을 하셨는데 저는 여권 입장에서는 그리고 청와대 입장에서는 신현 수석이 지금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고마워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실질적으로 이 코믹 마인드가 강하신 분이기 때문에 본인이 직에 있는 동안은 대통령에게 누를 끼치지 않겠다는 의지가 강해 보입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서 한 가지만 지적하자면은 과거에 박근혜 정부 때도 저희가 보면요. 그 2014년 15년을 거치면서 정윤회 문건 사건이 터지고 그것에 대해서 민정수석실을 대응하는 과정 속에서 그 당시에 민정수석으로 임명되었던 분이 검찰 출신의 이제 김영한 민정수석이었거든요. 근데 이분이 이제 일하는 과정 속에서 당시에 민정비서관이었던 우병우 비서관이 자신을 패싱하고 김기춘 실장이랑 바로 이제 다이렉트로 일을 한다 그래가지고 또 사의를 표명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러났거든요. 나중에 이분이 비망록에 썼던 내용들이 이제 문제가 돼서 박근혜 정부에 뭐 수사받은 분들 많지만은 어쨌든 이런 겁니다. 참모 조직에서 그 수석 비서관 입장에서는 본인이 비서관을 통할하고 이제 이 조직을 관리해야 되는데 수석 비서관을 패싱하고 비서관과 같이 일을 하는 그런 어떤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은 직을 던지는 것 외에는 할 게 없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아까 이제 조상호 변호사는 이제 그 이광철 비서관과의 관계에 대해 가지고 뭐 아직까지 확인된 게 없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지만은 저는 신현수 수석이라는 분이 직을 던지기까지는 본인의 의사가 관철되지 않는 것이 첫 번째요. 두 번째는 개선상에서 자신의 역할이 없어진 것에 대한 것이 두 번째다. 이렇게 작용했다 봅니다. 예. 근데 어쨌든 신현수 수석은 뭐 대통령이 신임하는 사람이고 뭐 그건 뭐 다들 인정하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다시 민정수석을 불렀는데 임명된 지 40일 만에 사의를 표명했다. 그래서 신 수석이 신중치 못했다는 지적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습니다만 윤석열 총장이나 최재형 감사원장 또 신현수 수석 뭐 이렇게 되면 그 청와대의 인사 시스템이 문제가 아니냐. 어떻게 보면 인사 실패라고도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사실은 그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수석이라는 자리가 비서관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 자기의 의견을 관철하는 자리가 아니고 조언을 드리는 자리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이 뭐 어떤 어떻게 보면 소동이 이렇게 벌어지게 된 이유는 아마도 그 신수석 본인도 이번에 그 인사안과 관련해서 검찰에서 이렇게 내재되고 있는 그런 불만을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 정도로 검찰의 의견들에 대해서 충분히 그 청와대에서 얘기를 하고 발언을 하고 있다. 이런 걸 좀 다독이는 차원에서도 좀 의미가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또 약간 해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물론 이제 비서가 이렇게 사의 표명과 관련된 부분들이 언론에 보도가 될 정도로 사전에 그렇게 그런 부분은 좀 신중치 못했다는 지적도 물론 뭐 일각에서 나오고 있고 저도 일정 부분 동의하지만 뭐 이런 부분 관련해서 또 그 검찰에서 앞으로 이제 다가올 인사와 관련해서는 충분하게 검찰과 협의를 해서 더 이상 검찰과의 갈등을 노정시키지 않겠다라는 것들을 이번 메시지로 좀 청와대에서도 보여준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하게 됩니다. 아니 근데 이게 어떻게 인사 실패입니까? 이분들 같은 경우는 정상적인 행동을 하고 있는 거고 사실 지금 최재형 감사원장도 그렇고 윤석열 총장도 그렇고 뭐 신현수 수석은 아까 제가 말했던 것처럼 대통령에 대해 가지고 굉장히 예의를 지키고 있고 아직까지 이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표현을 보류하겠습니다만은 지금 시점에서 결국 민주당은 결국 정권에 반대된다고 생각하는 인사들 아니면 정권에 대해 가지고 지적을 한 인사들에 대해서는 가차없이 타격을 가해왔었거든요. 윤석열, 최재형 이런 분들. 그리고 반대로 정권 입장에서 본인들 눈치를 보는 사람에게는 굉장히 다정하게 다감하게 대합니다. 예를 들어 김명수 대법원장 같은 분이요. 그렇기 때문에 정권 잡으면 다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뭐 그러니까 그게 아주 참 그 생리에 맞게 가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저는 지금 문재인 정부가 지난 정권과의 차별화를 하겠다고 해서 초반에 집권을 했었는데 이제 집권 5년 차가 되어 보니까 뭐 다른 건 없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제가 이채관한테 좀 물어볼게. 지금 주호영 원내대표는 대통령 최측근 핵심의 반란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김종인 비대위원 좀 다른 얘기했어요. 청와대 인사는 대통령이 알아서 하는 거니까 이러쿵저러쿵 논평할 성격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네. 우리 언론은 어제 밤부터 해서 오늘 계속해서 이 얘기를 다뤘거든요. 뭐 레임덕까지 이야기했었는데 저는 이게 이렇게 우리 언론에서 하루 종일 다룰 사안인가 좀 갸우뚱해서 어떻게 보세요? 자, 두 분의 말씀을 조합하면 어쨌든 수석 비서관이라는 거는 말했던 건 참모입니다. 그리고 뭐 결정하는 뭐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대통령의 의중에 따라 가지고 언제든지 교체될 수 있고 유임될 수도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래서 김종인 위원장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해서 국회가 딱히 너무 많이 개입할 것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예. 것이고 주호영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이게 뭐 검찰 개혁이라는 것에 대해 가지고 지금 거의 정권에서 도그마처럼 밀고 나가고 있는데 대통령과 상당히 철학을 공유하는 것으로 처음에 소개되었던 인사가 여기에 반기를 든 것이 아니냐 이 점에 주안해서 보고 있는 것이고 저는 여기에 덧붙여가지고 보고 싶은 게 있다면은 결국에는 인사 문제에 있어가지고 대통령께서 작년 말에 이제 추윤 갈등을 일단락 지으셨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 갈등으로 인해 가지고 그 후속 조치가 좀 미흡해 보이는 것이 아쉬운 지점이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하게 뭘 밝혀진 게 없기 때문에 조금 더 두고 보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이게 중요한 이야기가 또 하나 있는데 수사 기소를 완전 분리하는 중대범죄수사청 이게 6월 달 처리 목표로 아마 민주당이 삼은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쪽에서는 당연히 반대하시겠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민주당의 의도라는 거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마지막으로 검찰총장이라는 직 자체를 두지 않겠다라는 것을 보이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뭐 기소청, 공소청으로 이름을 바꾸든지 어떤 식으로든지 검찰을 격화시키겠다는 의도가 강한 것 같은데 글쎄요. 저는 이게 또 대한민국 사회의 큰 변혁인데 지난번에 패스트트랙처럼 그보다 더 전격적으로 이번엔 의석수가 된다고 해가지고 어떤 사회적 합의 없이 진행한다는 것 자체가 의아하고 지난번에 이런 아이디어에 대해 가지고 뭐 조국 장관도 본인의 SNS에 찬성한다는 의지를 이제 좀 밝힌 것 같은데 저는 한번 묻고 싶어요. 이게 수사라는 것이 그 대상이나 아니면 범죄 유형에 따라 가지고 굉장히 좀 이쪽으로 가야 될지 저쪽으로 가야 될지 구분하기 어려울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 공수처는 고위공직자에 대한 특정한 범죄들을 다루는 것이고 경찰이 일반적인 수사를 하는 것이고 예. 이 중대범죄는 원래 조국 장관의 아이디어대로라면 검찰에 놔뒀어야 되는 걸 들고 나온 거거든요. 그럼 이렇게 저 같은 사람도 약간 이해가 안 되는데 이럴 때는 저는 한번 연습 문제를 풀었으면 좋겠거든요. 조국 장관 일가를 2년 전에 수사할 때 보면은 가족에 대해 가지고 고위공직자의 가족에 대해 가지고 굉장히 많은 비위가 발견되었고 그 혐의도 여러 가지입니다. 그렇다면은 과연 조국 장관 건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한 이제 앞으로 정착되는 3개의 수사 조직 중에 어디서 맡아서 해야 되느냐, 그걸 다 나눠 가지고 해야 되느냐, 아니면 한 군데서 맡아서 할 수 있겠느냐.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수사 효율성이라든지 이런 것에 굉장히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조국 장관이 뭐 듣고 계시다면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본인과 가족의 건 같은 경우에는 이 열거된 조직들 중에서 어디서 수사하는 것이 옳은지 저는 이 연습 문제 제 능력은 풀 자신 없습니다. 예. 그러면 이 책은 어때요? 기소 수사 분리에 원천적으로 반대합니까? 아니면 찬성하는데 시기상조라고 보는 겁니까? 저는 이거야말로 저 같은 비전문가가 아니라 법학자들이 치열하게 토론해야 되는 것이고 그 전문 법학자 중에 하나인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직이 있을 때 민정수석 자리에 있을 때 검찰이 6개 중대범죄에 대해 가지고는 수사권을 유지해야 된다는 취지로 말했어요. 그런데 2년 만에 뭐가 그렇게 그 법 철학적으로 바뀐 게 있는지 그래서 일부가 지적했던 것처럼 저희 당의 김웅 의원이 지적했던 것처럼 2년 전에 조국 장관이 그런 아이디어를 냈을 때와 지금 사이에 달라진 것은 조국 장관 일가가 수사받은 것밖에 없다. 이런 아니,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해서라도 저는 조국 전 장관 의견을 물은 게 아니고 이 최고의 의견을 물은 거예요. 저는 제가 알고 있는 다른 법 전문가인 김웅 의원 같은 경우는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의 논리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 그분의 논리 같은 그분은 경우 검찰 출신이니까 수사 기소 분리 반대. 그런데 기본적으로 아까 제가 말했던 것 결국 조국 장관 사건 같은 걸 본다 하더라도 업무 분장이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왜냐하면은 고위공직자에 대한 건인데 표창장이라든지 이런 아니, 것들 제가 지금 묻는 거는 고위공직자 중대수사범죄처럼 묻는 게 아니고 기소 수사 분리를 묻는 거예요. 저는 그 분리에 대해서도 원천 자체를 묻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우리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범죄자가 처벌받는 걸 바라는 예.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 우리나라에 시도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 초기에 굉장히 많은 범죄자들이 이 망을 빠져나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저는 이게 되게 근본적으로 반대를 합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건 근본적으로 반대하는지 근본적으로 찬성하는데 시기상조니까 뭔가 좀 보완해서 하자는 건 이걸 여쭤본 거예요. 저는 이게 반대할 수밖에 없는 게 이번 정권에서 이렇게 추진하게 되면은 한창 이제 정권 말기에 여러 비리 사안이 나오고 있는 상황들 속에서 결국 자기 식구 지키기라는 오해를 받을 수밖에 없고 예. 그런 오명을 안고 출발하게 되면은 저는 결론적으로도 실패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예. 봅니다. 자, 조 대변인은 법률가니까 예. 수사 기소 분리에 대해서 또 중대 범죄 수사처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저는 방금 전에 이채고가 한 말 속에 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왜냐하면 전문가들이 이거는 결정하는 게 맞는데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미 결정이 난 사안이에요. 애초에 이게 1953년에 형사소송법이 제정되고 지금 70년 동안 이 제도가 유지되고 있는데 최초 검찰총장이었던 초대 검찰총장 견순열 총장도 이게 굉장히 기형적이고 잘못됐다. 왜냐하면 검사가 소송에서의 당사자인데 당사자 중 한
명이 다시 또 수사의 대상, 그러니까 그 수사 주체가 되게 되면 결과적으로 증인 적격과 관련해서 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이건 개선돼야 되는 게 맞다. 근데 지금은 친일 경찰 그런 문제들이 있으니 일단은 그런 문제들에 대한 효과적인 통제를 위해서 초창기에는 어떤 과도기적으로 검찰이 수사권을 행사하더라도 궁극적으로는 예. 기소와 수사가 분리되는 게 당연하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었어요. 예.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70년이 오는 동안에 계속해서 그 검찰에서도 심지어 이게 저희 바람직하다라고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단지 아까 앵커가 말씀하신 것처럼 시기상조 아니냐, 아니면 또 경찰이 여전히 그 폭력적인 수사, 그다음에 잘못된 수사 관행들이 있기 때문에 경찰 파쇼를 우려를 해서 아직까지는 이 수사 기소권을 명백하게 분리해서 수사권 전체를 경찰에 주는 거는 좀 성급하다. 이 정도 논리였지. 그 자체를 반대한 논리를 여지껏 제시하는 경우도 거의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저는 이런 게 있어요. 예를 들어 이번에 또 이게 이해가 안 가면은 청취자분들이 연습 문제를 풀어보시면 되는 게, 자, 이용구 차관 같은 사람이 택시 기사를 폭행했어요. 그런데 이거 경찰에서 수사하면 어떻게 했습니까? 뭐 블랙박스도 제대로 안 보고 종결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과연 이러면 범죄가 있는 걸 처벌할 수 있겠느냐? 이거는 정의의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까 조상호 대변인이 이거를 아직까지 역량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아직까지 경찰 조직에서 이런 뭐 질서가 확립되지 않았기 때문이라 보는 시각도 있겠지만은, 저는 경찰이라는 조직은 구조적으로 더 권력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라는 아예 그 영속적인 구조적인 문제도 있다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경찰 독립을 시키겠다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러면은 앞으로 정권의 종속된 수사가 지속될 수 있다. 이게 위험성이기 때문에 저는 이 구조적인 문제도 풀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 구조적인 문제에 관련해서 이미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에 관한 그 법률을 새로 제정을 해서 실질적으로 뭐 시도 내지는 국가의 그 경찰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그 경찰위원회에 되게 중립적인 인사가 지금 포진되도록 그 아예 법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갖고 그런 부분으로 통제를 충분히 할 수 있게. 그러니까 과거에는 그 대통령과 경찰청장 이렇게 수직적 구조로 해서 모든 수사에 관여할 수 있었다면 지금은 국가수사본부라고 해서 수사본부를 따로 떼내고 그 국가수사본부의 실질적인 통제권을 중립적 인사들이 당연히 들어가게 되어 있는, 그리고 그중에는 법관도 2명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들어가게 되어 있는 그 경찰위원회를 통해서 더 잘 통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제가 볼 때는 이미 법 개정안으로 다 담아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데 아까 조 대변인께서 이거는 뭐 54년 얘기까지 꺼내면서 네. 전문가들도 수사 기소 분리하는 게 맞다. 뭐 경찰 파쇼보다는 검찰 파쇼가 낫지 않느냐. 저도 동의는 하는데 네. 또 이 정부 들어서 수사 기소 분리해야 된다고 처음부터 주장했고, 그렇다면 처음부터 그렇게 밀고 나가면 되는데 왜 중간에 6대 범죄는 검찰에 떼줬다가 지금 와서 다시 그거를 거둬들이느냐. 네. 그건 논리적 모순 아닙니까? 그렇게 보시면 그럴 수 있는데 당시에 또 국회 상황을 좀 보셔야 되는 게, 그때 논의가 됐을 때는 지금 21대 국회가 아니고 20대 국회였습니다. 그래서 20대 국회에서는 지금 여당이 그 과반 의석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걸 결과적으로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한 발 나아가는 개혁을 하려면 타협안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당시 그때 그 구조상 우리가 전부 다 이게 수사권을 갖다가 예를 들면 그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전부 다 박탈하는 방법으로 가게 되면 통과 자체가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타협적 구조로서 일단은 6대 중대 범죄는 여전히 검찰이 행사하되 일단 민생 범죄부터 경찰한테 좀 완전하게 수사권을 이관해 주자. 그렇게 그 타협점, 정치적 타협점으로 나온 것이지 그게 가장 바람직한 아니어서 그때 그 안이 선택되고 통과된 게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아울러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민생 범죄가 그런 거 아니에요. 술 먹고 기사 폭행하고 이런 거. 예. 잘하고 근데요? 있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이용구 차관의 경우에 그때 행위 당시에는 차관이 아니었고요. 그냥 민간이신 분이었어요. 그리고 다시 보셔야 될 게 그때 이미 그 운전기사하고는 합의가 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경찰이 과연 거기서 그걸 블랙박스를 다 뜯어보고 뒤져보고 이렇게 하는 게 정상적인 수사인가요? 아니 그것도 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조 변호사님, 특가법상 폭행이 적용되면 합의가 됩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둘 다 그 부분 관련해 가지고 최초의 그 경찰 기사의 진술은 그런 진술이 아니었다고요. 그러면 경찰은 더 이상 다 수사를 나갈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그럼 앞으로는 이런 특가법상 형사 피해자들끼리 이제 사실상 그 합의하면은 앞으로 수사하면 안 된다는 얘기네요. 수사하면 안 된다는 게 아니라 경찰이 그러면 그런 수사에 매달리는 동안 그러면 다른 범죄들은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니까 행정력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적절하게 행사돼야 되는 겁니다. 근데 피해자와 그 가해자가 완전히 합의된 상태에서 사실관계에서 함구하는데 거기서 뭘 더 뒤지겠다고, 그것도 그게 뭐 굉장히 중대한 상황이 벌어진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고려하지를 않고 사후에 이제 이용구 그때 당시엔 변호사였는데 단지 근데 지금은 차관이 됐고 그러니까 혹시 어떤 그 외부적인 힘이 작용해서 그 수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게 아니냐 그런 것 때문에 다시 불거진 것이지 이게 만약에 여전히 그 이용구 차관이 아니었다면 문제가 불거질 수 있는 내용 자체가 알겠습니다. 아닙니다. 이쯤에서 정리합시다. 정리하고 그 만일 민주당이 6월 통과를 목표로 하고 움직인다면 실질적으로 야당에서 막을 방법은 없지 않습니까? 저는 막을 방법은 없지만 여기에 대해 가지고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번 보궐선거 이후에 이제 진행된 입법 과정이거든요. 그렇죠. 이번 보궐선거가 사실 서울의 뭐 1년 발전 이런 것보다는 정권의 이제 기말고사적 성격이 좀 강하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 영향을 많이 받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저는 방금 전에 조 변호사 말씀하신 것 중에서 뭐 경찰력이 부족하다는 것인지 뭐 이건 간단한 사건이거든요. 블랙박스를 봤으면 아는 거고요. 안 봤으면 모르는 겁니다. 근데 안 봤으니까 문제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정도 수사력도 지금 뭐 다른 얼마나 중대한 수사를 하기 때문에 못하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렇다면은 앞으로 어떻게 더 중대한 6대 범죄 이런 걸 수사하겠습니까? 저는 참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명박 정부 국가정보원의 국회의원 대상 불법 사찰, 뭐 국회의원뿐만이 아니고 지자체장, 당시 여당 의원도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그 MB 정부 시절의 여당 의원이죠. 거기다가 뭐 미행 도청까지 했던데 이게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겠느냐. 국민의힘에서는 선거 앞둔 정치 공작이다 당연히 이러고 있고 여당에서는 선거와 상관없이 진실을 밝혀야 한다 이런 입장인데 그 선거 전에 이런 거 보러 왔을 때 또 역풍이 분 적이 있었습니다. 또 지역이 뭉치는 효과가 있는 경우도 생겼거든요. 조상훈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또 어떻게 풀어야 될 것 같습니까? 이게 사실은 뭐 이게 지금 정부 여당의 선거 공작이다, 뭐 아니면 뭐 국정원의 선거 공작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거는 애초에 출발이 정부 여당에서 한 게 아닙니다. 옛날에 그 시민단체가 2017년도에 소송을 제기를 했고요. 그래서 내 나라 내 파일이라는 어떤 시민단체가 국정원의 사찰 기록과 관련된 부분을 공개하라는 소송을 해서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 판결이 작년 11월에 났습니다. 그에 따른 후속 조치로서 그 국정원이 그 판결을 무시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공개가 이루어진 것이고요. 그 공개가 이루어진 과정에서 이런 사실들이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공개된 자료로만 보면 박형준 후보가 무슨 이 불법적인 일에 개입했다라는 명백한 증거라든가 이런 부분은 나온 게 없거든요. 근데 이제 그래서 특별히 제가 볼 때는 이게 뭐 어떤 선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저도 뭐 그다지 높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다만 지금 그때 공개된 자료 중에 일부의 단초에 당시 그때 박형준 홍보기획관이었었는데 그때 홍보기획관이 일련의 어떤 불법 사찰과 관련된 보고를 받은 거 아니냐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단서들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 관련해 가지고 환경운동연합 등 5개 시민단체에서 다시 또 정보공개 청구를 했고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국정원 의지를 가지고 소송 전에 자료를 공개했는데 그 공개된 자료에 굉장히 불법이 농후하고 굉장히 심각한 불법들이 드러나는 사정들이 있고 그 부분에 또 박형준 후보가 관여한 증거가 나온다고 하면 그때는 문제가 좀 커질 수는 있겠죠. 선거 때 가장 비열한 공작이 뭐냐면요. 선거 끝날 때까지 규명되지 않는 사안을 가지고 들고 나오는 겁니다. 지금 선거 50일 나왔는데 이게 규명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필이면 왜 이 시기에 이게 들고 나왔냐. 아까 뭐 시민단체 얘기하셨지만은 사실 뭐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제기를 일찍 하려고 할 수 있었거든요. 다른 수단으로도. 근데 저는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50일 내에 규명되지도 않을 사안을 들고 나오고 또 그 민주당 의원들이 뭐 계속 박형준 후보의 연루설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건 선거와 관련된 것이라고밖에 볼 수 없죠. 예. 아니 이 내용에서 박형준이란 개연성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그럴 것이다. 받았을 거 아니냐. 아님을 입증해라 이런 거 아닙니까? 네가 어제 술을 먹지 않았으면 증명해라. 이거 얼마나 하기 힘든 건지 아십니까? 저 불법 사찰과 관련된 자료들 중에 박형준 홍보기획관이 당시 보고라인으로 표시된 문서들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는 거죠. 그래요. 근데 뭐 이것도 역시 각 언론사마다 다르게 쓰던데 한겨레 사설에서는 정쟁의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 국정원 불법 사찰 규명 그렇게 썼고 동아일보 사설에서는 선거 개입 의심 피하려면 보선 이후에 하라. 뭐 이렇게. 나 이거 어차피 50일 내 규명도 안 돼요, 이거. 예. 하여튼 뭐 이게 진보 보수죠 나와서 언론사와도 각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야당에서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만 어떻게 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또 여론의 항배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움직일지 주목이 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별법 얘기도 나오고 합니다만. 마찬가지 이준석 최고가 얘기한 대로 특별법 하면은 뭐 선거 전에 밝혀지기는 어렵겠죠 사실.
불법 도청이나 이런 불법 사찰 문제는 국가 폭력 일종이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뭐 전 정권이든 현 정권에 있으면 안 되는 일이다.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해볼까요? 2분밖에 안 남았는데 그냥 1분씩 드리겠습니다. 네. 4차 재난지원금 여당은 선별로 가닥 잡은 것 같습니다. 추경 통해 3월 말에 지급하도록 하겠다. 야당 입장에서 이거는 결국은 매수 돈으로 표를 살려는 거 아니냐 이런 입장인 것 같은데 야당부터 들어볼까요? 돈이 그렇게 충분하지도 않고요. 돈을 쓰려면 적시적소에 제대로 쓰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 이낙연 대표께서 뭐 이 기재부와 다툼 속에 하실 말씀이 많은 것 같은데 작년에요. 9월 달에 4차 추경이 통과되었을 때 그때 어떤 게 들어갔냐면 이낙연 대표가 3차 추경? 4차 4차 추경? 작년에 네. 4차 추경이 통과됐을 때 9월 22일인가 그때 그 이낙연 대표가 관심을 갖고 있다고 알려졌던 그 2만 원 전 국민 핸드폰 요금 지원 이게 들어갔었거든요. 2만 원을 전 국민에게 핸드폰 요금 뿌릴 게 아니라요. 그 화이자 백신이 가격이 20불이거든요. 그거 샀으면 지금 아마 좀 더 안정적인 어떤 방역 체계를 구축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속에 지금 재난지원금 같은 경우에도 저는 재난지원금과 손실보상이 지금 이제 같이 상보적으로 결합돼서 이제 움직여야 되는데 재난지원금으로 지금까지의 것을 소급지 적용하지 않고 퉁치려고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호영 대표가 지적하는 것처럼 손실보상법을 빨리 이제 제정하는 것에 몰두하는 것이 어떻냐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예. 네, 사실은 뭐 지금 말씀하신 건 비판을 위한 비판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선별지급에 관해서는 이준석 최고도 동의를 하고 있었고 국민의힘에서 원래 또 주장했던 아니에요. 그래서 그 부분 관련해 갖고 여야가 이번만큼은 좀 합치된 의견으로 국민들을 위해서 좀 시원하게 이렇게 좀 협조해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5개월 전에 저희 말을 들었어요. 지금 그 중간에 왜 뭐 보편하느니 뭐 이렇게 하다가 지금 와서 다 돌고 싸우고 나서 이러냐고요. 알겠습니다. 문자로 4565님께서 이준석 전 최고위원 한결같이 응원하는 60대 후반 할머니입니다. 방송 출연 너무 많아 건강 잘 챙기세요. 공부 많이 해서 큰 정치인 되십시오. 이런 좋은 덕담 남기셨네요. 60대 후반은 할머니 아닌 거 아닙니까 요즘은? 그렇죠. 좋은 얘기 고맙습니다. 두 분 말씀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